이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26세 남편과 사별한 후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대현이를 업고 다니며 장사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아들이 40이 다 되어갔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어도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시절 이순자 할머니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는 것. 과일 상자를 나르다 삐끗한 허리가 아파와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았습니다. 대현이는 어머니의 한평생 헌신 덕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이순자 할머니는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현이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35세 팀장까지 올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현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며느리도 이순자 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했고 할머니가 가져다 주는 반찬도 냉장고가 꽉 찼다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새 건강식을 하고 있어서요. 기름진 음식은 좀 피하고 있어요. 영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대현이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며 서둘러 끊었고 주말에 놀러 오라는 말에도 다음에 갈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이순자 할머니는 서운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고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리운 마음에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아들 부부 집 앞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피곤하니까 이해해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리던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영숙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뻐서 곧장 산후조리원을 예약하고 적금도 깼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친정엄마가 다 알아봐뒀어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했습니다. 대현이 부부의 냉대는 작은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할머니가 들고 간 김치통을 영숙은 현관에서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주신 김치도 아직 반통이나 남았어요. 냉장고가 좀 작아서. 그럼 이건 너희 회사 동료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지. 요즘 회사에서는 김치 같은 거 잘 안 나눠 먹어요. 위생 문제도 있고. 영숙의 말에 이순자 할머니는 김치통을 다시 들고 돌아섰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배추를 골라 사흘 밤을 새워 담근 김치였지만 며느리의 말투에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명절 때는 더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려 일찍 왔다가 영숙의 퉁명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내가 도와줄게. 제가 하는 방식이 있어서요. 어머님이 거드시면 오히려 불편해요. 부엌에서 쫓겨난 이순자 할머니는 거실 구석에 앉아 TV만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차례상에는 조기 대신 굴비가, 북어 대신 가공식품이 올랐습니다. 영수가 제사상에는 조기를 써야.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너무 꾸미지 않아도 된다고요. 대현이는 이런 상황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 회사 일이 밀렸어라며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퇴근 후 들고 간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밖에서 사 먹을 때가 많아서요. 반찬 다 상하고
그래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잖아. 이미 냉장고가 꽉 찼어요. 어머님 반찬 넣을 자리가 없네요. 영숙은 냉장고 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냉장고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배달음식 포장 용기와 즉석식품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며칠 동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이런 인스턴트 음식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우리 대현이가 어릴 땐 이 동그랑땡을 제일 좋아했는데 어머님, 대연 씨도 이제 입맛이 바뀌었어요. 기름진 거 안 먹으려고 해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살코기를 사다가 정성껏 만든 동그랑땡이었습니다. 대현이는 어릴 때 학교 다녀와서 이 동그랑땡을 허겁지겁 먹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싫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현이네 집 근처를 지나다가 들렀다가 더 서운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약속이 있어서 곧 나가봐야 하는데. 영숙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부터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마침 근처에 있어서 대현이는 오늘 회식이래요. 거실에는 배달음식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영숙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바쁜 것 같아 저녁거리라도 해주고 가려 했지만 그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 쫓기듯 나온 이순자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이 더 추웠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영수가 내가 오늘은 미리 연락하고 왔어.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현관 안에서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의 친구들이 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온 건데 어머님, 저희 집에 과일 아직 많아요. 지난번에 대연 씨가 사왔거든요. 결국 이순자 할머니는 과일 봉지를 들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위층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 때 친정에 가겠다는 영숙의 말에도 이순자 할머니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같이 지내자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대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저희 사정도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설날 아침 혼자 차례상을 차리면서 이순자 할머니는 문득 옛날이 그리워졌습니다. 대현이가 어렸을 때는 설날이면 새 옷을 입고 엄마 앞에서 절을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가 친정에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세배는 내일 가도 될까요? 결국 그날 대현이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순자 할머니는 몸이 아팠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옆가게 주인이 병원으로 데려가 큰일은 면했지만 의사는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아니 어쩌면 귀찮아할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가게 주인이 대현이에게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아들 부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하셨어요? 대현이는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바쁠 텐데 뭐 하러 왔어? 난 괜찮아. 어머님, 이제 그만 일하시고 저희가 모실게요. 영숙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들 부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찾아가면 어머님 몸 안 좋으시다면서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라며 오히려 타박을 줬습니다. 추석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며칠을 고민하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연아, 올해는 추석 차례상 내가 차려줄까?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몸 조심하세요. 영숙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머님, 저희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라. 이순자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구식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지켜온 방식이 아들을 위해 해온 모든 것이 구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이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대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때 받은 상장, 대학 합격 통지서. 하나하나가 다 보물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낡은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현이는 우연히 은행에서 어머니의 보험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수익자로 해둔 3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와인을 한 병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대현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한테 비상금을 마련해 두셨더라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앞으로 된 생명보험이 무려 30억짜리야.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나 봐요. 어머님께 이제라도 잘해드려야겠어요. 그러게, 어머님이 평생 우리 생각만 하신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영숙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드시고 가세요. 제가 일찍 퇴근할게요. 괜찮아, 바쁠 텐데.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끓여드릴게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에 이순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식이라며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음식 솜씨를 물어보고 레시피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도 어머님처럼 김치도 담가 보려고요. 다음에 같이 시장 가서 좋은 배추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대현이도 달라졌습니다. 퇴근길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장 일은 좀 줄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저희 집 옆 동네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영숙은 이제 매일 아침 전화를 했고 주말이면 장을 보러 가자며 차로 시장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배추는 어때요? 제가 봐도 잎이 싱싱해 보이는데. 아니야, 저기 저 배추가 더 좋아. 속이 꽉 차 있잖아. 역시 어머님은 눈썰미가 다르세요. 저도 이제 배워야겠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영숙은 이순자 할머니의 팔짱을 꼭 끼고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리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현이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피하던 아들이 이제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아니, 난 괜찮아. 혼자 드시면 안 되죠. 제가 퇴근하면서 치킨이라도 사갈게요. 어느 날은 대현이가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회사에서 받은 건데 어머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해드려야죠. 영숙은 이제 명절 준비도 꼭 이순자 할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가 최고예요. 저도 이제 어머님한테 배워서 똑같이 담가 볼게요. 괜찮아,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이어받아야죠.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걸까?
예전에 냉담했던 모습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더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영숙의 변화가 컸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더니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살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에 새 아파트가 분양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니야. 난 여기서 살던 대로 살면 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그러던 와중에 이순자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후 대현이 부부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자 둘은 늦은 밤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받은 보험금이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그러게, 어머님이 다치시니까 이렇게 보험금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만약에 영숙은 말끝을 흐렸지만 대현은 아내의 속뜻을 알아챘습니다. 둘의 눈빛이 묘하게 얽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약은 꼭 자기가 챙기겠다며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 타러 갈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아이고, 내가 가면 되는데. 어머님께서 다치신 것도 저희 때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약봉지를 받아든 영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도 몇 알 샀습니다. 대현이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다리도 다 나으셨는데 운동 좀 하셔야죠. 난 시장 일도 있고. 제가 힘들면 부축해드릴게요. 저번에 본 산이 경치가 좋더라고요.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산 제안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싫어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얼마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유독 졸린 적이 있었고 수상했습니다. 혹시 설마 이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다쳤을 때 받은 보험금 내역이 있었고 수령이는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 뒤로 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고마워? 근데 난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어머님, 이거 드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제가 정성껏 끓였는데 영숙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옆집 김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나랑 같이 점심 먹자.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어머님, 제가 가져온 거 드시고. 아니야, 영수가 너희도 바쁠 텐데 가봐. 난 김 할머니랑 먹을게. 네, 그럼 두 분이서 쉬세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영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아가는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이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대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꼭 등산 가요. 단풍이 절정이래요. 대연아, 너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겠니? 어머니, 제가 꼭 모시고 싶어요. 정상 위에서 보는 경치가 끝내준대요. 전화를 끊고 이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대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까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제안대로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챙기는 게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단풍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 너희랑 이렇게 오니까 좋구나. 산길을 오르면서 대현이는 자꾸 앞서 걸었고 영숙은 뒤에서 이순자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기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 가면 경치가 끝내준대요. 그래. 근데 좀 험한 것 같은데.
제가 부축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망대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옆으로 난 좁은 길이었습니다. 영숙이 잠시 물을 마시자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기 저 바위 위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거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잡고 있을게요. 그때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발을 헛디뎠고 악 하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이순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이순자 할머니를 확인한 아들 부부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죽은 듯 넘어진 자리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후 등산객이 절벽 아래에서 이순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는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큰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살아계셔서. 병실을 찾아온 대현이 부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대현이에요.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시작된 이순자 할머니의 모르는 척은 길고 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 진단했고 의사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들 대현이에요. 미안해요.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여기가 어디신지는 아세요? 여긴 병원이죠? 근데 왜 난 여기 있는 거죠? 대현이 부부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영숙은 매일 정성스레 도시락을 싸왔고 대현은 비싼 영양제를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한 숟가락만이라도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현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이순자 할머니는 철저하게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도 평생 일하던 시장도 심지어 옆집 김 할머니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할머니 저 맞아요. 할머니 친구. 옆집 영자예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서. 하지만 밤이 되면 이순자 할머니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현이 부부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특히 영숙은 극진한 효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랑 같이 살 순 없어요. 어머님, 이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대현이 부부의 방문이 계속될수록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하는 연기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손주가 보고 싶다며 들고 오는 사진을 볼 때면 가슴 한켠이 미어져 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도윤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예쁜 아기네요. 어머님이 제일 예뻐하시던 손주인데 도윤이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이순자 할머니는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고 대현은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죄책감 어린 방문도 자신의 연기도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부동산을 찾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이사는 갑자기 무슨, 난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이것보다는 대현이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일이 이렇게 끝나버릴까 두려웠던 걸까요? 어머니, 이사 가시면 너무 멀어져서 자주 뵙기 힘들 텐데. 이순자 할머니가 이사를 결심하자 영숙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동산 일을 좀 아는데 제가 좋은 곳으로 골라드릴게요. 아니야. 나 혼자 볼 수 있어. 어머님, 요즘은 사기도 많고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영숙은 매일같이 이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의 평범한 오피스텔들을 보여주더니 점점 외진 곳에 다세대 주택이나 오래된 빌라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가격도 괜찮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너무 후미진데. 조용하고 공기도 좋잖아요.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그날도 영숙은 한 빌라를 보여주겠다며 이순자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꼭대기층이 전망이 제일 좋대요. 한번 보고 가요. 난 여기 안 좋아. 다리도 아프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래요. 계단으로 가시죠. 제가 부축할게요. 어머님, 며느리가 어두운 비상계단으로 시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깜깜한 계단.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제가 뒤에서 잡아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영숙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4층과 5층 사이 계단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이순자 할머니의 팔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 순간 이순자 할머니는 영숙의 손이 자신의 등을 밀어내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영수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난 다 기억하고 있었어. 영수가 보험금 30억 그렇게 탐나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제 대현이가 보험 설계사를 만난 걸 봤단다. 30억 큰 돈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깜깜한 계단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CCTV도 없고 이 시간엔 아무도 없고 완벽하게 계획했구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 영숙이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 대현이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가 30억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사고로 위장하면 돼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어쩌지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자만 매달 300만 원이에요. 대현 씨가 준비하던 사업 실패하고 그거 막으려고 전세금도 날리고.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면 해결될 것 같았어? 그때 갑자기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대현이였습니다. 대현아, 너도 왔구나.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계획대로 여기서 사고가 나면 경찰은 뭐라고 생각할까?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대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시어머니가 꺼낸 서류를 휴대폰 불빛으로 비췄습니다. 이게 어머니 부동산 등기부. 대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강남 빌딩이야. 250억. 내가 30년간 몰래 모은 재산이지. 시어머니의 말에 아들 부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 영숙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도 너희 빚 문제 다 알고 있었어. 매달 이자 내느라 힘들어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빌딩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너희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갑자기 계단 불이 켜졌습니다. 경찰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걱정 마라.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어. 시어머니의 말에 아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은 경찰이 아닌 보험 설계사와 공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 보험금 수령인을 바꾸려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30억 보험금의 수령인을 너희가 아닌 너희 아들 민규 앞으로 해두려고 했어. 근데 너희들 욕심에 너희 아들 민규는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 우리 손주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할 텐데 너희 두 사람의 욕심으로 내 손주까지 이제 힘들어지겠구나. 아들 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빌딩 매각하면 너희 빚 다 갚아주고 새로 시작할 자금도 줄 생각이었어.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영숙이 흐느끼며 시어머니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고 싶었다. 나도 너희랑 오래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너희의 돈 욕심에 모든 게 망가진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다 기억하고 있었어. 등산 갔을 때도 내가 날 밀어내려던 순간도.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내가 날 밀어내려던 것도 다 알고 있었지. 이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방금 전 영숙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경찰에 신고하면 좋을까? 아니면 내 회사에 이 녹음 파일을 보내볼까?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명 디자인 회사의 팀장인 그녀에게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니면 내 친정어머니한테 들려드릴까? 착하디 착한 줄 알았던 자신의 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이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 참고로 말하는데 보험금은 이미 다 해약했어. 내가 죽어도 너희한텐 한 푼도 안 돌아가. 내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기대해도 좋아. 다음 날 대현이는 회사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해외 지사 발령 거절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프리카 지사로 5년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이사장과 이순자 할머니는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인연으로 이사장은 늘 이순자 할머니의 과일을 챙겨갔었죠. 영숙의 회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은 하나둘씩 무산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다 우연은 아닐 거야.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순자 할머니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대현이는 결국 아프리카 지사로 발령났고, 영숙은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현이 부부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도 갑자기 3배로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의 최대 주주가 이순자 할머니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숙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하면서 맺은 인연들이 꽤 있어. 너희가 모르는 사이 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했지. 결국 대현이 부부는 아프리카로 발령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대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대현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난 더 이상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모은 재산은 전부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했어. 이순자 할머니는 새로 이사한 강남 오피스텔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맺은 인연으로 매일 신선한 식재료가 배달되고, 이사장 친구는 매주 골프 모임에 데려갑니다. 순자야, 너무 통쾌하다. 그 못된 며느리랑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한다면서? 에이, 이제 그만해. 난 더 이상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이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쌓은 인맥이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강남 오피스텔 27층 이순자 할머니는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이웃들과 친구들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맺은 인연들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골프 레슨을, 금요일에는 미술 수업을 듣습니다. 주말이면 시장 상인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등산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을 위한 등산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아들 부부의 편지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순간의 기억이 떠오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인생은 그것보다 더 넓고 깊더라고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보육원의 이사로도 활동합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과 보험금을 모두 보육원에 기부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모님, 오늘은 어떤 과일 가져오셨어요? 보육원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채웁니다. 강남 오피스텔 27층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흐르는 강물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지요. 이제 이순자 할머니는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진짜 찾아야 할 건 보험금이 아닌 진짜 행복이었다는 걸.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머니의 보험금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돈이라는 유혹 앞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식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전부였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은 많은 부모님들께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보험 사기와 가족 간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 때문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며느리와 아들 부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